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이나 조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혁명적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간단하죠? 직원을 기계처럼 대하면 생산성이 오를까?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안 가서 이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발견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나오기 바로 전 시대. 어떤 시대였냐? 바로 효율성. 이 세 글자가 모든 걸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고전 이론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핵심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은 뭐다? 그냥 기계의 일부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오직 돈,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으로만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 거죠. 뭐 인간의 감정, 동료와의 관계 이런 건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의 고전 이론은 오로지 효율, 합리성, 돈, 여기에만 꽂혀 있었다면 이제 곧 등장할 인간관계론은 보세요. 사회적, 심리적 욕구라든지 직원들끼리의 비공식적인 그룹, 민주적인 리더십, 훨씬 더 사람 냄새가 나는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완전히 판이 바뀌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이 단단해 보였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공황이 터진 거죠.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졌어요. 노동자들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계부품이냐 하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런 비인간적인 경영에 대한 불만과 비판 속에서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전설적인 실험이죠. 경영학 공부하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호손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요, 미국에 있는 한 전기회사 공장에서 시작됐어요. 원래 목적은 진짜 간단했어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조명이라든지 뭐 그런 작업 환경,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건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찾아낸 건 완전히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실험이 여러 단계로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조명 밝기를 조절해 본 거예요. 더 밝게도 해보고 일부러 어둡게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 그룹을 뽑아서 휴식 시간이나 근무 시간을 막 바꿔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랑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어울려서 일하는지 그냥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조명 같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랑 직접 대화하는 것까지 연구진들이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조명을 어둡게 했는데도 생산성이 올라가요. 심지어 휴식 시간을 줄였는데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진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연구진들이 뭘 어떻게 바꾸든 간에 생산성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딱 깨달은 거죠. 아, 이건 물리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과정에서 조직과 경영에 대한 정말 역사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이 실험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답은 이거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갑자기 왜 더 열심히 일했냐? 바로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 생각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 휴식 시간이 몇 분인지가 아니었어요. 동료들 사이의 소속감,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바로 이런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욕구가 생산성을 끌어올린 진짜 열쇠였던 겁니다. 이 엄청난 발견을 토대로 우리가 아는 인간관계론의 핵심 원리들이 세워집니다. 첫째, 인간의 감정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 둘째, 회사에서 정해준 팀 말고 직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비공식 집단의 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셋째, 리더는 찍어 누르는 방식보다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만이 아니다.
소속감이나 인정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이 어쩌면 더 강력할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공장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사실이 전혀 다른 분야죠? 바로 교육 현장에는 또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공장에 있는 노동자도 기계가 아닌데 하물며 학교에 있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기계일 리가 없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학생들의 성장, 선생님들끼리의 협력,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교육 현장에서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이 이론은 그야말로 두 팔 벌려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학교 운영이 훨씬 민주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교장 선생님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같이 결정하는 문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나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고요. 특히 당시에 존 듀이 같은 유명한 교육 사상가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곳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인간관계론의 생각과 정말 찰떡같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인간관계론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론이 남긴 것과 또 동시에 가졌던 한계는 뭔지 균형 있게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인간관계론의 공헌, 정말 크죠. 일터를 좀 더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들었고 조직 운영도 민주적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사람, 감성적인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조직의 구조나 성과 같은 건 좀 소홀히 다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것도 관리자가 직원을 어떻게 잘 다룰까 하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이런 한계들 때문에 나중에 행동과학론 같은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관계론이 완벽한 이론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줬죠. 바로 모든 조직의 심장에는 효율성이나 딱딱한 구조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있다는 거. 오로지 효율만 외치던 그 삭막한 시대에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100년 전 이론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그 모든 조직들은 과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호성 공장의 노동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이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한 것 같네요.